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로 이란 내 민간인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영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3일 이란과 이란의 대리 세력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테헤란에 있는 이란 국영방송 건물을 폭격했고 또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 지휘소와 무기 저장 시설도 타격했습니다. 미국도 이란 군함 11척을 파괴해 해군 전력을 완전히 약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역시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해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스라엘 수도인 텔아비브 등을 겨냥해서 또다시 탄도미사일 공격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는 두 대의 이란 드론이 미국 대사관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우디와 바레인 등 공격 대상을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군 시설뿐 아니라 공항과 호텔 같은 민간 시설까지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 전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나흘째 충돌이 격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죠. 네, 이란 내 민간인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현지 시간 2일 한 인권단체 분석을 인용해 이란 내 사망자가 최소 1,500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민간인이 200명 넘게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란 적신월사가 추산한 사망자 수 555명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지난 주말 남부 호르무즈간주 초등학교에서만 160명 이상이 사망해 가장 많은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밖에 테헤란과 케르만샤 등에서도 민간인 피해가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에 광범위한 타격을 가하면서 이란 일부 지역은 인터넷 연결은 물론 전기 공급도 완전히 끊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당국이 주민 대피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가디언은 민간인을 혁명수비대 기지 근처에 두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도 11명이 숨지고 또 작전에 참여한 미군 6명이 전사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일 쿠웨이트 남부 항구 도시에 대한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6명이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NN은 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현지 시간 1일 오전 9시쯤 이란의 발사체가 방공망을 뚫고 임시작전 지휘소 건물의 중앙 부분을 직접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수십 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이란의 공습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면서 대피 경보를 발령할 새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군 측이 1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힌 만큼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더 강력한 공격을 예고하면서도 이란 정권 교체가 작전의 목표는 아니라고 수위를 낮췄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구 전략이 불분명한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전쟁 예산을 더 투입할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미 의회 핵심 지도부인 갱 오브 에이트 브리핑 직후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더 강력한 공격이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hardest hits are yet to come from the U.S. military. The next phase will be even more punishing on Iran than it is right now. 이번 공습은 이란의 임박한 위협에 대응한 것이어서 의회 승인은 불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예정돼 있었고 따라서 이란의 미국에 대한 보복이 불보듯 뻔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란 정권 교체가 이번 작전 목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출구 전략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의 미사일 능력 파괴가 목표라고 눈높이를 낮춘 겁니다. If there's something we can do to help them down the road, we'd obviously be open to it, but that's not the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mission is the destruction of their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기약 없는 전면전에 발을 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Donald Trump has just launched America into a full-scale conflict against one of our most fervent adversaries without a plan, without an endgame. 공화당은 추경 예산 논의를 시작했다며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It was brought up in discussion. There are more details to be determined, of course. It depends upon how long the operation goes and what the need is.
존슨 하원의장은 전쟁 승인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자는 야당 요구에 대해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과 경고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 머무는 자국민에게 즉시 떠나라며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하늘과 바닷길이 모두 막혀 이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자국민 대피령을 내린 중동 국가와 지역은 14곳입니다. 이란과 바레인, 쿠웨이트, 이집트, 레바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등입니다. 국무부 영사 담당 차관보는 안전 위험에 따라 해당 국가에 체류 중인 미국민은 가능하면 상업 교통편을 이용해 즉시 출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주재 미국 대사관은 현지 시간 3일 새벽 드론 타격으로 불이 난 뒤 체류 국민에게 자택 등 실내 대피를 권고하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중동 내 미국 대사관들은 줄줄이 폐쇄되거나 직원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업무를 멈춘다며 미국 시민들에게 대사관으로 오지 말고 즉시 대피처를 찾아 몸을 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피령은 내려졌지만 중동 하늘과 바닷길 모두 마비돼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28일 공습 개시 이후 중동 지역 항공편이 11,000편 이상 취소돼 100만 명 넘게 직접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hinking of plans to try and get out, maybe it's travel to Islamabad and that's about 4 hours from Lahore, and then take a flight direct to the UK. 수천 명씩 태운 크루즈선 여러 척도 걸프만 인근 항구에 정박한 채 대기 상태여서 승객들은 배에 갇혔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부유층이 사설업체를 통해 공항이 정상 운영되는 나라로 이동해 전세기를 이용하면서 가격이 뛰어오르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휴가 중이던 두바이에서 자국민 수백 명이 고립된 상태에 정부 전용기로 혼자 귀국해 거센 비난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국정원은 이란 사태와 관련해 중동 상황 대응 TF를 구성하고 매일 원장 주재로 비상점검 회의를 여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24시간 비상 상황반을 운영을 해서 중동의 모든 거점에 대한 실시간 상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고 우방국 정부기관과 협조해 이란, 이스라엘, 미군 주둔지 거주 교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교민 철수 지원 요청이 있으면 군 자산을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군 수송기 파견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며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에서 3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에는 이미 선박 수백 척의 발이 묶였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바레인 항구에서 정비 중이던 미국 선적 유조선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오만 북부 해역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도 이란의 미사일에 맞아 불탔고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서도 배 2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며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the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90%가 넘는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됩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폐쇄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보험사들이 보험을 중단하면서 선박 750여 척의 발이
그대로 묶였습니다. 문제는 당장 다른 경로를 찾을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But it's all upstream of the Strait of Hormuz. So if traffic is not egressing through the Arabian Gulf into the world markets, it doesn't matter. 전문가들은 해협 봉쇄가 길어질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벌써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아시아 국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국내 에너지 생산량이 제한적인 한국과 일본이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석유 공급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란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위협으로 선박 수백 척의 발이 묶이면서 우리 선박들의 안전과 원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해 부대의 급파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창설된 청해 부대의 주된 작전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입니다. 국제 해상 안전 확보와 선박 보호, 국제 공조 체계 유지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배로 사나흘 정도면 도착이 가능한데 실제 지난 2021년 청해부대 최영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출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양 환경 규제 위반을 주장하며 우리 국적의 화학 운반선을 납포했기 때문입니다. یک شناور نفتکش با پرچم کره جنوبی در آبهای خلیج فارس به علت نقض شیوه‌نامه‌های زیست محیطی 이번엔 미국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수백 척의 선박이 발이 묶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유의 90% 이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해부대의 급파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군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해외 파병 부대의 안전엔 이상이 없다며 국민 안전과 한국 상선 보호를 위한 대비 태세는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해부대는 상황 변화에 따른 임무를 지시받을 경우에 관련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과도한 불안은 자제하되 관련 동향과 대응 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 활동과 경제 활동을 영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TF를 구성한 국정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와 물류, 방산, 조선업계 전반의 현장 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 선박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우리 선박 40여 척이 피신해 있다며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우려인데요. 정부는 대체 석유 물량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 정부 대책 전해주시죠. 네, 일단 급한 불은 우린 선박의 안전입니다. 정부는 현재 국내 해운사 소속 선박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안이나 인근에 있는 선박이 40여 척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 선박에 피해는 없다며 안전지역 대피와 함께 해협 진입을 금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경제 타격 관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여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원유 가운데 70%가 중동산이고 이 가운데 95% 이상이 호르무즈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지역 외에 물량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축유가 208일분이 있어 당장 수급에 문제는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1월 기준 국내 원유 수입량의 71%가 중동산이고 미주산은 23%, 아시아산 4%, 아프리카산 2%입니다. 중동산 수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정유시설이 중동산 원유의 품질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 계약 물량이 많은 데다 현물 거래 물량이 제한적이고 다른 나라들도 중동산 대체 물량을 찾을 수밖에 없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 여파로 치솟은 국내 유가의 국내 전이와
물가 상승 등 내수 경제 타격 가능성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중소 중견기업에 20조 3천억 원 규모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시장에는 필요시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고 금융감독원은 중동 상황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린다고 밝혔습니다. 시티는 국제유가가 10달러 오르면 내년까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82달러대를 유지한다면 올해 한국 경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06%포인트 오르고 경제 성장률도 0.45%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중동발 악재에 코스피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매에 7% 넘게 급락하며 6천선이 무너졌고 한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사흘 연휴 동안 중동발 충격을 비켜갔던 코스피는 장을 시작하자마자 1% 넘게 밀렸습니다.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하단을 받치는 듯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거세지면서 3거래일 만에 6천선을 내줬습니다. 한때 선물 지수가 5% 급락하면서 자동 매도 주문을 멈추는 사이드카도 한 달 만에 다시 발동됐습니다. 장 후반 내림폭은 더욱 커졌고 코스피는 7% 하락한 5,79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5조 원 넘는 투매에 코스피는 하루 만에 450포인트 빠지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쟁 위협의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방산과 정유주는 신고가를 기록한 반면 항공, 철강 종목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가 무너지는 등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도 종목도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이란과의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라는 그런 매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쏟아진 거예요. 코스닥 지수는 잠깐 반등했다가 5% 가까이 떨어진 11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다른 주요 증시보다 코스피 하락폭이 더 컸는데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과 대외 악재 영향이 한꺼번에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 유가가 치솟으며 이란 사태 영향이 단기 조정에 그칠 거란 낙관론도 약해졌습니다. 전쟁 양상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야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 급등폭이 계속 커지면 주가 조정도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원달러 환율도 26원 넘게 뛰어오른 1,46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에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중동 사태 관련해서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중동 사태가 더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여태까지의 양측 피해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미국이 공격하자마자 최고 지도자가 이제 폭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좀 심각한 것이 군부 지도자들이 한 40여 명 이상이 지금 폭사한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 지휘 체제에 상당히 이제 심한 이 취약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은 이 반정부 세력들이 지금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향후 가장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인 피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교에 폭탄이 떨어져서 150명 이상이 지금 폭사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반미 여론이 이제 굉장히 좀 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 이 반대 성향으로 이 반정부 시위대들도 점점 세지고 있어서 차기 최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거기에 어떤 정책을 쓸지 거기가 바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당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투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워낙 많은 미군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국내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공중 폭격하는 것도 지금 여론이 안 좋은데 지상군까지 파견을 한다 그러면 아마 11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는 패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결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동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텐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처음부터 4, 5주를 예상하고 시작을 한 거다. 필요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4, 5주라는 게 그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이런 재고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4, 5주가 넘어가게 되면 미군이 전 세계 모든 미사일을 다 중동에만 집결을 시켜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쓸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처럼 뭐 벌써 수만 발을 쐈다고 하니까 4, 5주가 지나게 되면 이제 거의 바닥나는 상태가 돼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이란도 대비하고 있거든요. 이란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잘 안 쏘고 값싼 그 드론을 지금 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미국은 좀 그게 어느 정도 빨리 이란 내부가 붕괴가 되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란은 이미 호메이니가 유고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메네이는 이미 고령이었었거든요. 86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메네이 제거 자체가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군 지도자들이 많이 사망한 것이 큰 타격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이 차기 지도자가 나왔을 때 차기 지도자도 자신이 어떤 국내를 통치하게 되려면 안정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바란다면 뭐 한 달 이후에는 좀 의외로 쉽게 정리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누가 차기 최고 지도자가 될지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위험 요소입니다. 예. 최고 지도자 유고 사태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대비하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란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미군에 지금 반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에도 타격을 가하고 있고요. 네. 미국이 이거를 몰랐을까요? 미국은 당연히 그것을 예상을 했겠죠. 그렇지만 미국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하나가 지금 이란이 그 앞에 있는 걸프 산유국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안에 있는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지금 정유 시설과 가스 시설들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대대적인 폭격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부분에 이제 타격을 주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에 있는 정유 시설하고 카타르에 있는 가스 시설이 지금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미처 걸프 지역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거기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그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공격을 함으로 해서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워낙 궁지에 몰리니까 이 나라들의 그런 불안 요소를 증폭시켜서 너희들이 미국에게 빨리 이 전쟁을 종식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라. 지금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은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더 큰 것이 곧 다가온다면서 추가적인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경고를 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가장 센 공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지금보다 이란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음 단계는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이란이 농축해 놓은 핵 우라늄을 파괴입니다. 그게 60%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게 한 400km 이상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만약 폭파가 된다면 그 주변이 뭐 핵으로 오염될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이제 그것까지 가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지금 미국이 파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작년 6월 달에 미국에 공격했을 때도 그게 어느 정도 파괴됐다고 트럼프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또 파괴한다는 것은 아직 파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자체도 지금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가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란의 실권자라고 할 수 있는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라리자니라는 사람이
지금 이란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라리자리는 그 혁명수비대 장교 출신이면서도 외교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도 12년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제거되기 전서부터 이미 하메네이한테 일정 권력을 이양받아서 대리로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성직자 출신이어야 되는데 이분은 성직자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는 못하지만 실행면에 있어서는 그 최고의 그 실무 지원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실행을 할 수 있는 실무자로서는 가장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외교 경력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원래는 그 강경 보수보다는 온건 보수로 구분이 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근데 지금은 워낙 이란이 느닷없이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 혁명 수비대에서도 강경 보수 세력들의 이 목소리가 워낙 커서 거기에 지금 보조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차기 지도부는 누가 될 것인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예. 어저께만 해도 오늘 내지 내일 정도에 선출을 할 거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선출 과정이 그 전문자 무지타히드라고 하는 전문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88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슬람법 전문가이면서도 어느 정도 외교 역량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과반수 이상으로 선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이 88명이 다 모일 수나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이 88명 중에 몇 명이나 죽었는지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제 모이게 해서 어떻게 선거를 할 건지라고 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을 지금 다 주선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라리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자신의 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해서 만약 유고가 생겼으면 생긴 대로 얼마나 이것을 잘 수습을 해서 선출을 할지. 근데 이제 그 선출 과정에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는 3가지 옵션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이 바라는 세 그룹의 어떤 온건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 얘기는 강경파가 득세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이 사태가 더 길어질지 아니면 의외로 빨리 끝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매우 좋은 선택 3가지, 그 중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참수작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임시위원회가 있는데 임시위원회들도 지금 타켓 1호로 되어져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최고 지도자를 뽑는데 제일 애로사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나타나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표적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지금 트럼프가 누구를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고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얘기가 라리자니가 미국과 대화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흘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라리자니가 오히려 이란 내부에서 배반자 낙인이 찍힐 뻔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서로 이란 내부 권력을 지금 분열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란은 이제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하게 지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대응이 강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반격에 나선 이란이 언제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론과 미사일이 가득한 대규모 지하 무기고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속내라고 보십니까? 아직 우리가 반격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은 미사일 발사대를 다 제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반 이상은 이미 제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란은 아직까지는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란은 이미 작년에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사일 발사대는 공격을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드론을 갖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이것을 드론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해놨는데 이게 비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지금 아직은 비밀 사항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거를 충분히 활용할, 왜냐하면 이 드론만 가지고도 호르무즈를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갖고 유조선을 침몰시킬 수는 없을지 몰라도 위협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보험료가 치솟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해상 물류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이란은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위협을 막고 지나가는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큰 부담이 되는 걱정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지금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전쟁 이후에 오펙이 증산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지만 이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산량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걸프만에서 나는 그러니까 쿠웨이트, 사우디, 카타르, UAE 이쪽에서 생산되는 석유나 가스가 수송을 해야 되는데 그 수송로가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송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란 그 해협에 있는 호르무즈는 제일 좁은 데가 54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형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서부터 미국은 이란의 해군력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뭐 배를 몇 척을 포기를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설사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드론 자체까지는 다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동안은 아마 세계 경제가 고통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우리 선박도 40척가량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우리 청해부대 급파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박이 언제까지 이렇게 발이 묶일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건 결국 뭐 이 전쟁의 어떤 휴전이나 뭐 이런 것이 성사되기 전에는 계속 뭐 불안 요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원유의 막 90%는 대개 여기를 지나고 있고요. 지금 가스도 문제가 됐거든요. 그 카타르 가스 유전 시설이 세계 최대입니다. 수출항으로. 그런데 그것도 지금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가스의 약 30%를 이 카타르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길어지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도 지금 이 최고 지도위원이 누가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필 건지에 관심의 초점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웃 국가들,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까지 이렇게 공격에 나서니까 이거 이란이 우리를 공격할 줄을 몰랐는데 하면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 크다고 보세요?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란과 너무 가까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방어해 줄 처지가 못 됩니다. 물론 저 거기에 대비해서 각 나라들도 나름대로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뭐 우리나라 그 천국 뭐인가 이런 데도 다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가깝게 있다 보니까 100% 방어하기는 힘들고 더군다나 UAE의 두바이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도 유명한데 관광은 불안만 해도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두바이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란이 이 걸프 국가들을 아주 심각하게 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기지에 대해서는 많이 미사일도 쐈지만 그 외의 정유 시설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소규모로 해놓고 이제 불안 요소만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헤즈볼라를 포함한 이란 대리 세력까지 참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란으로서는 이제 총 공격이 이란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 세력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레바논 남부에 있는 히즈볼라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인데 그 또 하나가 하마스인데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하마스는 이미 이스라엘에 의해서 거의 괴멸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힘을 별로 못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바논 남부에 있는 히즈볼라가 공격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 후티 반군들도 홍해를 막겠다 해서 이제 홍해를 지나가는 그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어서 만약 거기까지 막히게 되면 이 페르시아만뿐만 아니라 홍해는 저쪽 수에즈를 통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까지 막히게 되면 해상 물동량이 굉장히 심하게 병목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예.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을 보니까 헤즈볼라가 참전한 것을 이스라엘이 기다렸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네, 전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휴전을 했거든요, 히즈볼라와. 근데 이제 공격할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히즈볼라가 먼저 공격했으니까 휴전은 당연히 깨진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히즈볼라가 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란의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원을 받는 주 루트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라크를 통해서 그 옆에 시리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짐으로 해서 반이란 정부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육로를 거길 통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즈볼라의 이 군사력이 현격하게 지금 저하되어 있는 것을, 요 기회를 지금 이스라엘을 놓칠 리가 없고 바로 이제 이 히즈볼라를 괴멸 수준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지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번 작전의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진짜 목표는 뭡니까? 미국의 진짜 목적은 다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그냥 정권 교체까지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정권 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자신들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했고, 왜냐면 이 혁명 수비대의 가 굉장히 공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제야 세력들이 그 세력이 그렇게 세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수준을 낮춰서 미사일과 핵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낮춰놓고 하는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IA의 보고서에서도 공격 전에 이미 나온 보고서에서도 보면 미국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체제 전복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이 최고 지도자가 이제 바뀌게 되면 누가 됐던 간에 그 사람은 이미 폭사당한 그 최고 지도위원보다도 하메네이보다도 더 큰 카리스마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카리스마적인 면에서 이제 떨어지다 보면 지도력이, 즉 이란 내부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메네이보다는 오히려 쉽게 상대를 할 수 있다. 그런 복선이 깔려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적인 면에 있어서 이 기회에 러시아와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군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게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이란을 도와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립 서비스만 하고 있고 유엔에서 이제 반발만 하고 있고 그런 건데,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국인데, 이란의 석유의 약 반 이상을 다 중국이 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이 제대로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중국한테 싸게 팔고 있어서 중국 경제적인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대외 정책인 1대1로 정책을 필 때 이 중동 땅을 지나가는데 이때 이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이 체제가 전복되는 것을 중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으로서는 또 미국과의 협상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강경하게 군사적인 지원까지 해줄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제 계속 경제적인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많이 할 확률이 있는데, 트럼프로서는 바로 이제 중국의 이런 부분을 끊어버리면 중국도 에너지를 받는데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이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할 때 그때 이제 협상의 어떤 무기로 쓰겠다는 복수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대의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지금 이란 적신월사에 따르면은 최소 555명이 숨졌고, 심지어 이란 여자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 165명이 폭격을 맞아서 숨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미국 여론은 지금 이 전쟁 자체에 반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민간인들이 이제 학살당하는 것인데, 특히 이번에는 초등학교에 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150명 이상이 지금 죽은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도 지금 반미 여론이 굉장히 이제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서도 보면 이런 반정부 활동이 일어나서 오히려 지금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던 참에 이렇게 이제 어떤 민간인들 희생이 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 체제로 단합을 하자고 하는 명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게 지금 혁명 수비대한테는 좋은 호재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런가 오늘도 김민석 총리 주재로 중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우리 교민 안전이나 경제 대응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리핑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이창환입니다. 먼저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이 4주에서 5주 이상 지속될 가능성과 함께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가능 보도를 부인을 하고 보복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상대응 체제를 운영하면서 본관과 현지 파견된 신속 대응팀을 통해서 영사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현지 우리 국민 현황 및 안전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매일 중동 지역 주요 공간과 상시 소통하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세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장기 체류뿐만 아니라 단기 체류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국민 보호와 안전한 귀국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유관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으나 많은 수의 우리 국민들께서 중동 지역 영공 폐쇄와 항공편 취소로 귀국편이 막혀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공감 및 관계부처와 함께 현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귀국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몇 개의 국가에서는 공간 지원 하에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 내용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재용부 차관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의 브리핑 보셨습니다. 사실 지금 미 국무부는 중동 국가에 머무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고요. 현재 우리는 교민이 중동 지역 13개국에 약 2만 1,000명 정도 체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이 지금 대피령을 내린 나라들도 그 주변에 걸프 연안국에 있는 그 나라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14개국인데 거기에 주로 이제 우리 교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민서부터 이제 최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나 카타르, UAE 같은 경우에는 2030 계획으로서 지금 굉장히 대규모 경제 개발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그 기업이나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편인데 지금은 모든 길이 다 끊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나올 방법은 육로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나 UAE 같은 경우는 옆에 그 오만으로 가거나 아니면 사우디의 리야드로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나오는 그 길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예. 자,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우방인 유럽 국가들 여러 가지 속내가 복잡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점이 영국에 기지 사용 요청을 했는데 영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유럽은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것 자체를 계속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포괄적 핵 합의를 이뤘었는데 그걸 지금 트럼프가 뒤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긴장 관계가 높아졌다라고 해서 이제 영국도 이제 미국이 만약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 시설은 못 내준다라고 했다가 이제 막상 발발이 돼서 이제 계속 미국의 압력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열어주기는 했지만 그만큼 이제 유럽에서 반발도 심하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이제 수위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리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유럽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테러 세력들이 가서 유럽에서 했던 그런 것들도 경험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질 확률이 유럽으로서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고 몸값 올리게 나섰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중할 때 지금 북미 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중할 때 북한과 바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의 현안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이 이란 사태를 비난은 해도 그렇게 생각보다 강력하게 비난을 하지 않는 이유는 트럼프가 지금 방중하는 게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회담 이후에나 어떻게 좀 시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란 문제보다는 대만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만 문제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조절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중국도 지금 이 북한과 미국이 하는데 그 중재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그 각국 지도자에 대한 핀셋 작전을 하는 걸 보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중은 어떨까? 혹시 핵 집착을 더 심하게 하는 건 아닐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히려 이 작전의 역효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란이 이렇게 당한 것은 핵무기를 완성을 안 했기 때문에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핵무기 개발을 좀 더 빨리 서둘러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역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반미 국가들에서는 이런 데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으로는 뜨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최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의 그 가공할 만한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될 겁니다. 네. 포브스가 이란의 정치 상황에 대한 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하메네이를 잃은 성직자가 최고 지도자에 오르는 것, 두 번째는 내부 파벌이 권력 투쟁을 벌이는 것, 세 번째는 이란 시민 봉기에 따라서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것, 네 번째 이란 붕괴거든요. 시민들의 봉기에서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건 얼마나 높은 확률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혁명에 의해서 가려면 어떤 그 단체 분위기를 이끌어갈 조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조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것이 지금 무자히딘 칼크라고 하는 단체가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해외에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나 이런 것이 별로 높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쿠르드족들이 이제 어떤 단체가 있는데 이 쿠르드족은 이제 종족적인 이건 그룹이다 보니까 쿠르드는 이란 내에서 소수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전 이란에 확대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내부의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수비대가 일사불란한 것 같지만 그 안에도 굉장히 파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강경 보수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건 보수파들이 있습니다. 이건 체제 유지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미군의 군사적인 거에 계속 대항만 하면 체제 자체가 무너진다. 그로 어느 정도 타협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온건파들인데 이제 이 둘 간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됐든 선출이 됐을 때 이제 불만을 품은 한쪽에서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한 반대 투쟁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한 어떤 이 내부 쿠데타 같은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미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게 어떤 게 될까요? 미중 정상회담이 될까요? 이 출구 전략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 자체도 어떤 출구 전략이 있다라고 지금 확실히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바라는 것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지금 이 체제를 흔들어서 내부가 지금 불안하고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최고 지도자는 제거했고 다음에 들어올 최고 지도자는 분명히 그 힘에 있어서는 하메네이보다는 분명히 약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대항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이란 내부를 통솔을 하려면 자기네들도 어떤 그 경제적인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하려면 결국 러시아가 도와줄 형편도 못 되고 그러다 보면 미국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란 입장에서도 보면 언제까지 계속 호르무즈를 계속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적으로 돌았을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란도 버거워서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봉쇄 뭐 이런 거야 어떻게 좀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이상 가는 것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도 이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권력 투쟁입니다. 강경하게 갈 거냐 아니면 일단 체제부터 살려놓고 볼 거냐. 그러려면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 강원 간의 충돌로 인한 내부 분열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천원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중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양측 주장이 엇갈려온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강선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시작해 현재 4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또다시 고개를 숙였는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 없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사용하신 거 맞습니까?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장심사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면서 영장 신청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진행됐습니다. 아무래도 한 사람의 신병 처리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고 결론을 내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속 여부 판단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전망인데 두 사람은 그때까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예, 이번 영장 심사의 쟁점은 뭡니까? 두 사람이 그간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온 만큼 법원이 일단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경찰에 자수서를 낸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 요구로 1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돈이 든 줄은 몰랐고 모두 돌려줬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메신저 앱을 탈퇴한 것이나 압수수색을 앞두고 강 의원이 집을 미리 청소하는 등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정황과 도주 우려에 대한 법원 판단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김병기 의원에게 정치 헌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전 동작구 의원 전모 씨가 현금 1,000만 원을 신문지에 싸서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 의원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전 동작구 의원 전 씨와 이지희 구의원을 동시에 소환해 2시간가량 대질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조사에서 전 씨는 2020년 3월 이 구의원에게 돈을 요구받고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신문지에 싼 현금 500만 원 두 묶음을 차에 타고 있던 이 구의원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 A씨에게 약물을 제공한 의심을 받는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 저녁 자신이 약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병원 관계자 B씨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1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A씨는 SNS 팔로워 11만 명을 거느린 인플루언서로 병원 등을 홍보하는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해서 모든 공판 기일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됩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1심 선고 한 달 반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가 심리를 맡은 첫 사건인데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첫 공판을 비롯한 모든 공판 기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돼 일반에 공개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과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 중계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든 뒤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는데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며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므로 대통령 관저 진입 저지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이튿날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혐의 항소심에 대해서도 재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검 구형보다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봄이 찾아온 것이 실감납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함이 감돌았는데요. 내일도 아침에는 날이 무척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11도, 광주 14도, 대구 13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쪽 지역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영동을 중심으로는 새벽까지 비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산간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또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내일 밤부터 공기가 무척 탁해지겠습니다. 모레 늦은 밤에 중서부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이후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전체로 공격 대상을 확대한 이란은 전 세계 원유 교역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테헤란에 있는 이란 국영방송 건물을 폭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 지휘소와 무기 저장 시설도 타격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흘간 공격으로 이란 내 민간인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행가오의 분석을 인용해서 이란 내 사망자가 최소 1,500명인데 이 가운데 민간인이 200명을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남부 호르무즈 간주 미나부에 있는 여자 초등학교에서만 160명 이상이 사망했고 테헤란과 케르만샤 등에서도 민간인 피해가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지금까지 숨진 미군 6명은 모두 쿠웨이트 기지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쿠웨이트 남부 항구 도시 슈아이바에 대한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6명이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NN은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지 시간 1일 오전 9시쯤 이란의 발사체가 방공망을 뚫고 임시작전 지휘소 건물의 중앙 부분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수십 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이란의 공습이 순식간에 이뤄지면서 대피 경보를 발령할 새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한 달 넘게 할 수도 있다며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큰 파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면서 이란을 강도 높게 압박했는데 미 국내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이란 공격 개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공개 석상은 공교롭게도 명예훈장 수여식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유공자 3명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Maybe I could ask your families to stand because they're beautiful families. I got to meet them and please.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과 관련해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해 쉽게 승리할 것이라면서도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We'll do it, whatever.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상황에 따라서는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이란 내 하메네이 측근 그룹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자신은 지상군에 대한 울렁증이 없다면서 필요하면 보낼 수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 더 큰 것이 곧 다가온다며 추가적인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번 군사작전이 이라크전처럼 길어지지 않을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와 수위를 달리했습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습니다. This is not Iraq. This is not endless. He called the last 20 years of nation building wars dumb.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의 성과를 포장하고 있지만 미 국내 여론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CNN 뉴스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지 않고 현지 파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중동 지역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국내 해운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국내 선박 40여 척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는데요. 정부와 업계는 봉쇄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자리 잡은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이란 영해로 이란이 국제적으로 불리해질 때마다 볼모로 삼았는데 이번에도 전쟁이 격화하면서 봉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거나 페르시아만 등 인근을 운항 중인 국내 해운사 소속 선박은 40척 안팎인데 현재까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수부는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하고 해협 진입을 금지하는 한편 중동 사태 비상대책반을 꾸렸습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은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온 컨테이너선 한 척을 두바이 항에 정박시키고 추이를 지켜보며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바이에서 작업이 마친 뒤에 안전을 고려하여서 다음 출항지로 갈지 여부는 판단할 예정이고 다른 다양한 대체 방안을 찾거나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벌크선을 운용하는 페노션도 우회나 운항 중단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봉쇄가 장기화의 경우입니다. 유조선이나 벌크선에 주력하는 국내 해운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수적인데 항로 우회 시 최대 50에서 80%까지 운임 상승이 불가피하며 여기에다 국제 유가와 전쟁 보험료 등까지 고려하면 비용이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길어져 유가 상승과 물류비 가중으로 이어지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전반에 막대한 타격이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당장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취약기업에 20조 3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계기관의 긴밀히 협업해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 시장 안전 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당분간 매일 비상점검 회의를 열고 결과를 설명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란 지도부의 괴멸이 곧 정권의 항복으로 이어질 거라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계산이 초기부터 완전히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정밀한 분노를 쏟아내며 반격에 나서자 전략적 승리를 장담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고 지도자 제거가 이란 정권 마비와 항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하메네이 사후를 대비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된 다층적인 후계 체제를 즉각 가동하며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여기에 시아파 특유의 순교 정신과 반미 정서가 결합하면서 서방이 기대했던 체제 전복 대신 체제 존속을 위한 결집으로 이어졌습니다. The remaining elements within that state apparatus will have a continued interest in the system's survival because their own survival is so closely tied to the survival of the theocracy or some variation of it. 침공하면 알아서 무너질 것이란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대와 달리 이란은 걸프 전역의 미군 기지를 동시에 타격하는 전례 없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이미 약속 대련이 아닌 실전 보복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셈입니다. I think many in the Gulf were surprised, taken aback, shocked that Iran struck U.S. targets across the Gulf so quickly in the opening phase of the attack. 문제는 이번 충돌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평화 대통령을 표방하며 중간 선거 승리를 노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정치적 덫에 걸렸습니다. 이란의 항복은커녕 미군 사상자 발생과 중동 전면전의 압박 속에 주도권을 이란에 내주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등 전 세계 잠재적 분쟁 지역에 투입될 미국 군사 자산이 고갈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Look, this fight is going to go on until they capitulate and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under different terms. 하메네이 제거를 통한 정권의 굴욕적 항복 시나리오는 이란의 고도화된 저항 능력과 체제 결속력에 부딪혔습니다. 기대했던 단기전이 물 건너가게 된 상황에서 미국은 글로벌 안보 주도권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중동발 악재 코스피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매 7% 넘게 급락하며 6천선이 무너졌고 한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사흘 연휴 동안 중동발 충격을 비켜갔던 코스피는 장을 시작하자마자 1% 넘게 밀렸습니다.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하단을 받치는 듯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거세지면서 3거래일 만에 6천선을 내줬습니다. 한때 선물 지수가 5% 급락하면서 자동 매도 주문을 멈추는 사이드카도 한 달 만에 다시 발동됐습니다. 장 후반 내림폭은 더욱 커졌고 코스피는 7% 하락한 5,79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5조 원 넘는 투매에 코스피는 하루 만에 450포인트 빠지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쟁 위협의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방산과 정유주는 신고가를 기록한 반면 항공, 철강 종목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가 무너지는 등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도 종목도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이란과의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라는 그런 매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쏟아진 거예요. 코스닥 지수는 잠깐 반등했다가 5% 가까이 떨어진 11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다른 주요 증시보다 코스피 하락폭이 더 컸는데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과 대외 악재 영향이 한꺼번에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 유가가 치솟으며 이란 사태 영향이 단기 조정에 그칠 거란 낙관론도 약해졌습니다. 전쟁 양상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야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 급등폭이 계속 커지면 유가 조정도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원달러 환율도 26원 넘게 뛰어오른 1,46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에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원유 70%가 통과하는 에너지 수입의 길목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막히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름값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 소비자들은 물론 산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서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주유소, 기름을 채워 넣는 차량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란 사태 충격으로 기름값이 오를 거란 우려에 시민들 마음도 다급해졌습니다. 기름이 부족하진 않는데 조금 채워 넣고 싶어서 저번에 한 번도 전쟁 일어났다 했을 때 기름값이 그때 막 좀 폭등했었거든요. 그때 생각하니까 이제 또 그때만큼 오를 것 같아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거래량의 20%,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70% 가까이가 지나는 탓에 에너지 대동맥으로도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란 사태로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쳤고 브렌트유 선물 가격의 경우 한때 13% 급등하며 배럴당 82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셋째 주부터 오르기 시작했던 주유소 기름값은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더 가파르게 상승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제 유가는 통상 2주 간격을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현재 정부가 비축한 물량은 208일분. 정부는 당장 수급에 문제는 없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중동이 아닌 다른 지역 원유 물량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내에 추가 확보 가능한 물량이 0.35억
배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합할 때 208일분의 비축이 지난 1월 기준 국내 원유 수입량의 23%가 미주산, 아시아산과 아프리카산은 각각 4%와 2%입니다. 정부가 수입선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장기 계약 물량이 많은 데다가 현물 구입 물량이 제한적이고 다른 나라의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어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82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GDP 성장률은 0.45%포인트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6%포인트 오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상 초유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유업계를 비롯한 산업계는 긴장 속에 이란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미국과 이란의 군사분쟁 진척 상황에 촉각을 기울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제 충격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는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키를 잡고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불안 확산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와 실물 경제, 증시가 일부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여당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란발 중동 사태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나 근본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듯 실무진 차원의 긴급 당정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중동 지역 13개 나라에 체류 중인 국민은 2만 1천여 명. 이 가운데 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교민은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 확보 대책에 집중하고 동시에 원유라든지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상황 변동에 대해서 집중해서 상황 관리를 하기로. 국민의힘도 중동 정세가 급속히 불안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에너지 수급 점검, 물가 안정 대책, 수출기업 금융 지원, 환율 대응까지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원유의 비상 수송로 개척 전략과 대체 공급선 다변화 등 경제의 토대를 다질 전략이 하루빨리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란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안보 정책,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올바른 정세인식과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중동발 충격 같은 대외 돌발 변수 상황에선 여야가 내탁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국익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악재로 코스피가 7% 넘게 급락하면서 6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이상 오르고 국제 유가도 급등했는데요. 관련 상황을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는데 지금 오늘 코스피가 역대 최대 하락폭 45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장 초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이 우리 코스피 결국은 5,791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하루 만에 450.22포인트 추락한 겁니다. 하루에 이렇게 450%나 떨어진 것은 포인트요? 우리나라 포인트나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 정권시장 역사상 가장 큰 폭입니다. 물론 지금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 기본 단위가 높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낙폭도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7.24%라는 퍼센트도 역대 그 하락폭 중에서 상위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큰 폭입니다. 더더군다나 한국 코스피, 코스닥 최근에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올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또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이란 악재에 그냥 정면 충돌을 해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변동성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과거에 지정학적 이슈가 있을 때 떨어졌다가 오를 것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1973년 이후에 중동 전쟁 사태로 주가에 큰 변화를 준 게 모두 8번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것은 1973년 4차 중동 전쟁 때는 1년 전 대비 그 1년 후에 유가가 무려 435% 올랐습니다. 4배 이상 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반토막, 그러니까 50% 이상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날아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던가 하면, 또 작년에 있었던 트럼프의 12일 이란 공습 작전, 이때는 주가가 당일만 조금 하락하고 오히려 그 다음 날부터는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것만으로 주가가 떨어진다, 이 공식은 성립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두 가지 변수, 그러니까 전쟁의 기간, 전쟁이 얼마나 지리하게 계속되느냐, 또 전쟁의 양태, 그 어느 정도 타격을 주고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매우 가변적인데, 현재 지금 미국과 이란의 사태는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피해도 생각보다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휴장을 했지만 어제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와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 낙폭이 컸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요,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아무리 그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볼까라는 그런 대기 세력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제 이란 충격이 갑자기 닥치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그만큼 충격이 컸다, 이런 어떤 상황적 논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원유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예요. 자, 일본의 경우도 수입을 하는 그런 수출 가공형 경제지만은 일본은 전체 수입액의 원유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중동 사태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오를 때 그 취약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렇게 들여오는 그 원유의 70%를 중동으로부터 들어오는데 그 점유율, 특정 지역에 대한 치중도가 또 세계 1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름의 의존도가 높은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기름을 많이 쓰는 그 요인도 하나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은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원유를 수입에다가 그것을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서 가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 석유 산업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흔들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정도, 요동치는 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뭐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란 사태가 조기에 종식이 되고 또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급반등, 회복되는데도 우리가 가장 빠르겠지만, 현 상황에서 계속 국제 유가가 오른다면 그만큼 우리가 더 취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올랐거든요. 이 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제 금융시장에 불안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 또 우리나라 돈, 너희 나라 돈 서로 믿을 수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어디가 안전한가? 이게 기축통화란 말이죠. 자, 이번에 사고는 미국이 일으켰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나라가 사고를 이렇게 전쟁 당사국이라면 그 나라 통화는 가치가 하락해야 되는데, 지금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세계의 기축 통화가 미국 달러로 돼 있다 보니까 달러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 그래서 달러를 사모으는, 그러면 달러 강세가 되면 그 반대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 통화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달러 환율, 지금 정부가 작년 연말부터 환율 붕괴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실제로 상당히 성공을 거두어서 1,430원, 1,420원대까지 우리 환율을 떨어뜨렸습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갑자기 이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바뀌면서 하루에 지금 20원씩 급등하고 있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데, 이것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그만큼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국제 유가가 올라서 수입 가격 부담이 있는데 환율까지 오른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나라 물가는 이중의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지금 6%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급등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또한 전쟁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당장 철수한다 이러면 그 반전이 되겠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 적어도 4주는 전쟁을 끌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란의 반격이 생각보다도 조금 더 집요합니다. 세지는 않은데요. 드론 같은 거를 통해서 인근 걸프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가랑비 작전으로 조금씩 때리는데 이게 석유 산업 같은 데는 상당히 아프거든요. 뭐 그런 각도에서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국제 유가, 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요. 2022년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 125불, 130불까지 갔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전쟁이 4주 이상 계속된다면 국제 유가 WTI 기준으로 13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그런데 120달러 정도가 넘었으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러나 전쟁이 계속될 것을 감안한다면 120달러, 13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플랜 B, 플랜 C 대책을 좀 엄중하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국제 유가가 오르면 뭐 산업계라든지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예, 이게 석유를 계약을 해서 도입을 하는 데는 한 40일 정도 걸리는데요. 문제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소비자들이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흔들린다 그러면 거의 일주일 내로 바로 국내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유가 의존도가 높은 그러니까 전체 비용 중에서 국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 이를테면 항공, 해운은 벌써 지금 가격이 덜썩덜썩하고 있고 주가가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밖에 석유화학 산업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호재인데 또 중기적으로 서서히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휘발유 값이라든지 또는 경유값 같은 것도 10일 정도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국제 유가도 오르고 있고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 우리나라 주유소 기름값은 얼마까지 오를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뭐 그 또한 지금 현재 두 가지 요인이죠. 첫째는 국제 가격이 현재까지는 6%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 10% 오를지 20% 오를지 거기에 따른 상승폭 플러스 환율 오른 거. 그러니까 현재 휘발유 가격이 1,600원, 1,700원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000원도 넘어설 수 있다. 거기에 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지금 이번 사태, 중동 사태를 지켜보면서요. 과거에 70년대나 80년대에서는 중동의 석유 점유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85%, 90% 됐는데 최근 2010년 이후에 미국의 셰일가스가 나오고 그래서 전 세계에 중동이 차지하는 원유 비중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 40%밖에 안 됩니다. 그 사우디조차도 지금 산유국 서열 3등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더 충격이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저는 이란에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사우디의 정유시설을 때린다든지 이랬을 때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전제해놓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도 지금 210일 정도 분량의 비축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쟁이 뭐 아무리 길어도 한두 달 내에 끝난다고 볼 때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크게 흔들린다거나 완전히 무너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뭐 일부에서는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가 좀 경제적인 타격이 클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동 석유 또 원유 자체에 대해서 그 취약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가 이게 장점이자 강점인데요. 한국의 많은 산업이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금 중국을 빼고는 서방 국가에서는 우리가 제조업이 1인데 제조업은 필연적으로 석유나 또는 가스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거기다가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에는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수출용으로 도입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수입에다가 수출을 하는 이런 물량까지 있기 때문에 시티은행 같은데 또 JP모건 같은 데는 한국이 받을 경제적 타격은 주요국 중 최대의 가능성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그만큼 그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피해가 중동 사태가 좀 길어졌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한국 타격이 좀 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의 핸드폰 중동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비행기도 묶였고 선박도 묶였기 때문에 이게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9.88% 내린 19만 5,100원에 오늘 증시 거래를 마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가가 크게 내렸는데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곳이 역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인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르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경기, 인공지능에 따른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당장의 전쟁에 따른 피해를 복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인공지능이나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중동은 우리의 원유 파트너인 동시에 우리나라 전자제품이나 섬유제품을 많이 사주고 있는 우리의 수출선이기도 하고요. 특히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석유 이후에 산업을 대책을 세운다 해서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큰데,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전쟁이 조기에 종식된다면 그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안전자산인 상대적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에 이어서 금까지도 계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가뜩이나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가 너무 오른 것에 따른 피로증 때문에 5,000달러, 온스당 5,000달러 쪽에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습니다. 지금 달러를 안전자산이고 상대적으로 달러밖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화 중에서 마르크나 엔화 또는 한국 원화, 중국 위안화 이런 종이 지폐를 기준으로 할 때 달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지, 미국이 전쟁을 계속하게 되면 미국도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달러 가치도 실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결국 믿을 것은 실물 자산밖에 없다. 그래서 금, 은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금 선물 가격도 지금 하루에 2%, 3%씩 아주 치솟고 있는, 금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가 불안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금값이 지금 뉴욕에서 거래된 금 선물 가격 트로이 온스당 5,311달러, 1.2% 상승한 반면에 또 KRX 금시장에서 국내 금시세가 지금 4.14% 더 많은 폭으로 올랐거든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은 국제 금시세와 국내 금시세는 서로 다른 수요 공급의 메커니즘 속에서 움직입니다.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제 금시장에는 수요와 공급량이 모두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급량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히 가격이 오를 때는 국제 시장에서는 빨리 그 공급 물량을 조달할 수 있는 데 반해서 한국은 수요 증가분만큼을 공급을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더 빨리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의 상승 속도가 뉴욕 선물 시장보다 더 높다는 것은 국제 시장에서의 그동안의 조바심, 또 한국 내에서의 그 불안감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인천 송도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에 불이 났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1층짜리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가득 뒤덮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에는 자동차 한 대가 불타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인 오전 7시쯤 인천 송도동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화재 징후를 발견하고 갓길에 정차한 뒤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보다 조금 전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에 있는 1층짜리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운수회사가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 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인천 항동에서는 수출용 중고차 주차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수출 대기 중이던 중고 차량 15대가 전소했고 다른 15대도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차량 내부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 A씨에게 약물을 제공한 의심을 받는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 저녁 자신이 약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병원 관계자 B씨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1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더해서 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해 모두 3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연구원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연구원 5명은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피해 회사들의 관리 소홀이 범행 규모를 키우는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청을 대체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을 일부 수정한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민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공수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정부안의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줄이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또 변호사 면허가 없어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마련한 정부가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안수사권 문제 논의를 시작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오늘 중수청 공수처법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단은 공소청에 보안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비롯한 쟁점과 관련해서 다음 달까지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충남, 대전,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인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전 충남, 대전,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시도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이견은 오늘 회동에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통합에 오락가락하며 본회의 상정을 막았고 경북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하는 등 내부 정리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TK 통합에 진짜 찬성한다면 쌍둥이법인 충남 대전 통합에도 찬성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과 당내 이견도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는데도 민주당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횡포는 대구 경북 시도민 우롱이자 국민 골탕 먹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골탕 먹이고 있는 것은 야당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 경북 자치단체장들도 상경해 통합 불발 책임은 여당에 있다며 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규정대로 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룰 것은 다른 술수가 있다고 보이는데. 정부가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3월 3일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TK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일이 전혀 진척되지 않은 건데요. 결국 지방선거 유불리와 거물급의 등판까지 고려한 장외 여론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파로 꼽히는 최민희 의원이 친명계 커뮤니티에서 강제 퇴출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했다는 이유로 친한계 인사들이 무더기로 제소됐습니다. 여야 당내 상황을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출국길, 문체부 산하 KTV 유튜브 영상에는 배웅 나온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악수 장면이 없습니다. 진짜 악수를 안 했나 싶어서 제가 다시 봤거든요. 이매진 팀에 문의해봐야 되겠네. 왜 무삭제를 하고 그 부분 삭제했는지. 방송사 취재진이 포착한 화면에는 둘의 악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정 대표를 겨냥한 의도적 편집이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런 일에 대표실이 나서기 어려울 테니 의원실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딴지일보 게시판에 쓴 겁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의 팬카페 제명인의 말은 고작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고 대통령님 영상 기록 채널을 조사하겠다는 과방위원장 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찬반 투표까지 벌여 최 의원을 강제 퇴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이상윤 최고위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강태우 최 의원은 KTV 영상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촬영팀 동선 때문에 악수 장면을 놓쳤다는데 인원을 늘리도록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명인의 말 강퇴는 이재명 정부 성공 과정의 해프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친한계가 화두입니다. 지난주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동행해 정치적 새몰이를 했다면서 배현진 의원 등 8명에 대해 중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겁니다. 원외 당권파 인사들은 제명된 무소속 인사의 선거운동을 돕는 건 해당 행위고 특히 필리버스터와 당사 압수수색이 벌어지던 시간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으로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져 당내 호응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에 진종호 의원은 반드시 재수하라면서 한 전 대표의 부산 일정에도 함께하겠다고 예고했고 한 전 대표는 대구 방문은 해당 행위가 아닌 장 대표에만 해로운 해장 행위라고 일축했습니다. 해장행위 아닐까요? 해당 행위? 해장행위 같은데 네. 장동혁 대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여야는 민심을 겨냥하는 동시에 당내 진영 간에도 선명성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쿠팡 앱 이용자가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석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G앱 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3,312만 명으로 지난 1월보다 0.2% 줄었습니다. 쿠팡 앱 이용자 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127만 5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 속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규제와 관련해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2026년 무역정책 어젠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 경쟁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데이터의 국외 전송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나 국회의 대응이 한국 기업보다 과도하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할 경우 약속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에 바깥 활동하기 무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온도 크게 올랐고 공기도 깨끗했는데요. 내일도 기온이 크게 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도, 대구 1도 등 오늘보다 낮아지면서 쌀쌀함을 넘어 다소 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반면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광주 14도, 부산 13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과 영남 지방은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영동을 중심으로는 새벽까지 비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 중서부 지역은 밤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모레 늦은 밤에 중서부를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봄이 되고 날이 온화해지면서 바깥 활동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 동안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심폐기능과 근력이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부상이나 심혈관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이나 가볍게 걷기 등 비교적 약한 활동들로 천천히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정세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